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칠판 보시면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준동사 공부 꽤 많이 했겠죠. 저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잠깐 준동사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세 가지죠.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 물론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 현분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과거 분사, 과분이라고 쓸게요.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색깔을 바꿔볼까요? 준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개의 경우 여러분이 과거에 준동사 공부를 한 방법을 잠깐 소개해 본다면, 준동사 맨 처음이 부정사니까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여러분이 했냐면은, 물론 부정사의 형태를 공부했겠지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연결시킬 적에 이런 걸 부정사라고 그런다. 자, 부정사의 형태를 소개받고 그 다음에 곧장 어떻게 공부 시작했냐. 부정사의 용법 세 가지가 있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준동사 공부를 나중에 분사 공부까지 끝냈죠. 이렇게 공부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뭐를 공부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준동사 공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세 가지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서 많은 노력을 바치고서 결국 뭐를 공부했는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럴 게 아니라 도대체 준동사라는 게 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하나의 결론. 준동사는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물론 준동사의 꼴은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먹다란 동사가 있습니다. 먹다. 이게 동사죠. 근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기, 또 뭐 먹는, 또 뭐 먹기 위하여, 뭐 기타 등등 먹다라는 것을 기본형으로 하여 거기에서 파생되는 말이 많이 있겠어요. 먹기, 먹는, 먹기 위하여. 그러면은 이러한 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야 되겠냐 이게요. 먹다를 영어로 eat라고 eat. 그러니까 먹기, 낱말을 따로 만들고, 먹는 낱말을 따로 만들고, 먹기 위하여 낱말을 따로 만들고, 그러면 엄청나게 불편해지겠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불편해진다. 따라서 편리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게요. 자, 먹다를 영어로 eat라고 그러죠. 동사에다가 그 앞에 to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부정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사라는 것은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의 원형에다가 그 앞에 to를 붙임으로써 이것을 명사로서 써먹는 거예요. 형용사로 써먹을 때도 있죠. 부사로 써먹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굉장히 편리하죠. 새로운 낱말을 먹기 만들고, 먹는 또 만들고, 먹기 위하여 또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요. 자,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에다가 그 앞에 to를 갖다 붙임으로써 부정사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명사로 써먹기도 하고, 형용사로 써먹기도 하고, 부사로 써먹기도 한다 이게요. 동명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라는 꼬리를 갖다 붙여서 이것을 명사로 써먹는 게 명사. 오케이. 물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가운데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예민하고 날카로운 학생은요, 당장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 학생은 장래가 훤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부정사를 이용해서 명사로 써먹을 때도 있다. 동명사를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갖다 붙여서 명사로 써먹을 때가 있다. 그러면 부정사할 때, 동명사할 때 차이점이 뭐냐?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궁금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정확하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어요. 지금 준동사 전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분사에 현재 분사에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동명사하고 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갖다 붙여서 자 근데 동명사는 명사로 써먹는 건데 현재 분사는요 이거 형용사로 써먹는 겁니다. 자 물론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 차이점 나중에 때가 되면 정확하게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과거 분사는요 원칙적으로 규칙 활용한다 할 것 같으면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그것을 형용사로 써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을 한마디로 여러분이 딴 거 다 잊어버려 좋아요. 한마디로 꼭 요약해서 말한다면 자 준동사라는 거 그러니까 부정사이건 동명사이건 분사이건 이건 절대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준동사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 아주 큰 게 끝났군요. 그 다음 준동사에 대한 또 다른 방향 제시로서 자 준동사에 대한 또 다른 방향 제시로서 칠판에 보시면 준동사를 지배하는 두 가지의 맥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주어의 문제하고 시제의 문제 두 가지입니다. 자 아까 얘기하길 준동사라는 것은 부정사이건 동명사이건 분사이건 절대 동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동사는 따로 있습니다. 자 준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속에 주어가 따로 있고 또 동사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문장 속에서 여러분 여기에 준동사란 말을 여러분이 보게 될 적에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정사가 들어설 수도 있겠고 동명사가 들어설 수도 있겠고 분사가 들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마음속에서 함께 생각해야 되겠는데 자 준동사 보는 순간 첫째 누가 준동사 하는 거냐 부정사가 있는데 누가 부정사 하는 거냐 누가 동명사 하는 거냐 누가 분사하는 거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장을 정복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맥이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 만났을 적에 준동사의 시제가 어떠하냐 비교해서 볼 적에 문장 속에 동사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문장 속에 동사가 서술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장 속에 서술 동사의 시제가 이게 현재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 그 앞이나 그 뒤에 쓰고 있는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의 시제가 뭐냐 이게 서술 동사 현재일 적에 준동사의 시제가 뭘 나타내고 있냐 그것을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서술 동사의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다. 이러할 경우 그 앞 또는 그 뒤에 있는 준동사의 시제가 어떠하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준동사를 지배하는 두 번째 맥이라는 게 뭐냐면은 준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볼 때 그때 준동사 공부는 성공하게 되는 거다. 오케이. 자 무조건 부정사의 공부를 시작할 적에 처음부터 부정사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달달달달 암기하는 그런 엉터리 공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칠판 보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자 준동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면 이거는 뭐를 암시할까요? 준동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몽땅 합치면 설정하지 않는 경우 둘, 설정하는 경우 한 가지, 모두 합치면 세 가지가 되겠네요. 세 가지. 오케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자, 첫 번째 문장의 주어와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가 같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굳이 준동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여러분 잠깐 생략의 원리 뭐지요? 알만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알만하네요.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하고 문의 주어가 똑같다. 그러면 준동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알만하니까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의 주어와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데 다르다 할지라도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가 예를 들어서 막연한 우리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막연한 우리들 또는 뭐 그들 이렇게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이면은 굳이 막연한 일반인이란 의미상의 주어를 그 앞에 설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는 준동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쪽 볼까요? 여기 봐요. 자, 말로 할게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문의 주어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달라요. 물론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특정인이죠. 특정인. 그때는 당연히 준동사 앞에 특정인이란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 안 하는 경우하고 하는 경우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순서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순서상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경우를 공부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 먼저 말할까요? 분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면 탐이라는 게 분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이다. 그럼 그냥 탐 그대로 분사 앞에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분사 의미상의 주어가 비인칭조 it이다. 그러면은 분사 앞에 그냥 it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환이 만들어질 적에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방법 그려놓고 부정사에 대해서 또 동명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방법 이것만 소개해 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칠판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칠판에서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공부하는데 이 부분 또 여러분이 잘못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준비 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1코스 때 동사의 종류를 공부했죠. 자, 어떤 동사를 만났을 적에 동사의 종류가 어떠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째,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의해서 목적어가 있으면 이걸 타동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또 동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두 번째 단계는 보충 설명하는 말. 보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호가 있다. 그러면 그 동사는 불완전한 동사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말할 적에는 불완전한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타동사 갖다 붙인다 라고 이야기했죠. 오케이. 그거 좀 이상하네요. 우리가 지금 뭐를 공부해야 됩니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왜 동사의 종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칠판 역시 펼치기 전에 유형 1인 경우하고 유형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가 전혀 달라요. 자, 유형 1을 먼저 말한다면 자, 여기 칠판 볼까요? 불완전 타동사가 있다. 불완전 타동사의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겠죠? 자,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공부하기를 동사의 종류, 문장 오형식을 공부할 적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된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뭐 한다, 뭐뭐가 뭐뭐 한다. 의미상으로 주어와 수어의 관계, 즉 주술 관계가 성립된다 라고 우리가 공부 끝냈습니다. 이미 끝낸 거예요. 지금 이게 준동사를 공부하는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 타동사, 그 다음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 보호이면
이때 목적어라는 게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 의미상으로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경우 이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겠죠. 한번 다시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to 부정사 나올 때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나갈 적에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그 뒤에 나오는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유형 2의 경우입니다. 유형 2의 경우. 근데 우리 학생들 자꾸만 착각합니다. 유형 1은요. 불완전 타동사가 없는 경우예요. 유형 2는 불완전 타동사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유형 1일 때하고 유형 2일 때를 여러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혼동하게 되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완전 무질서 속에 빠지고 말죠. 예를 들어서 유형 1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칠판을 통해서 다 공부하겠지만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부정사라고 그런다. 자, 부정사가 명사로 써먹힐 때가 있다라고 아까 방향제 씨 여러분 강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한다는 것이라고 번역되겠는데 to do 이것만 가지고는 누가 한다는 것이 아닌지 알 길이 없죠. 따라서 누가 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앞에 전치사 for를 쓰고 전치사의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그 뒤에 to do 이렇게 문의 구조가 짜여지면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sense subject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전치사 for를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 for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 1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 is necessary to go there. 거기에 간다는 게 필요하다. 근데 누가 간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볼까요? 그가 거기에 간다는 게 필요하다. 칠판 보세요. It is necessary for him to go there. 자, 이때 him이라는 게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이죠. 그러므로 그 앞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 for를 집어넣고 있다 이게요. 이건 유형 1입니다. 근데 유형 2의 경우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 의 경우에 I expect him to succeed. 자, 이러한 문장을 생각해 볼 적에 나는 그가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 자, 이거는 문장의 구조가 expect 불완전 타동사의 뒤에 him 목적어 그 다음 to succeed, to 부정사이니까 이때 힘이라는 게 to succeed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됩니까? 무엇이 뭐 한다, 뭐뭐가 뭐뭐 한다. 의미상으로 주어와 수어의 관계, 즉 주술 관계가 성립되니까 따라서 힘이라는 게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expect, 이건 불완전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유형 2죠. 유형 2인 경우인데 유형 1이라고 착각하니까 어떤 헛소리가 나오느냐. 힘이라는 게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이니까 힘 앞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 for를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헛소리가 나온다. 이게. 이 헛소리는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기가 잘못 나오게 되면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 전체가 고장나는 거죠. 오케이? 기능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 1과 유형 2를 갖다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음 편안하게 그 다음에 칠판을 열어놓고 가볍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방법이죠. 자, 유형 1, 아닌 게 아니라 유형 1로부터 시작되네요. for 플러스 목적어,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전치사의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o do, to 부정사. 자,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이때 밑줄 그어져 있는 목적어, 이것이 부정사에 대해서 sense subject. 이건 의미상의 주어, 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인 for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 for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t is necessary to go there. 거기에 간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to go 이것만 가지고는 누가 거기에 간다는 것인지가 알 수 없겠네요.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엔 자네가 거기에 간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볼까요? 보다시피 it is necessary for you to go there. 그럼 되겠고 또 이번엔 그가 거기에 간다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힘을 쓰면 돼요. It is necessary for him to go there. 또 그들이 거기에 간다는 게 필요하다. them을 쓰면 되죠. It is necessary for them to go there.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칠판에서 또 의외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뭘까요? 자, 잘 보세요. 잘못 공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올바르게 고쳐야 되겠는데 무엇을 잘못 공부했고 어떻게 고쳐서 알고 있어야 되겠냐?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kind, 친절한, generous, 관대한, nice, 멋있는, 훌륭한, 또 뭐 친절한, polite, 정중한, 예절 바른, clever, 영리한, 그 다음 foolish, silly, stupid 다 똑같죠? 어리석은, 바보 같은, 또 cruel, 잔인한, 마지막 careless, 부주의한, 조심성이 없는 기타 등등 과 같은 형용사 이런 걸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그러죠. 이러한 식으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길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가 for이다라고 공부했는데 kind와 같이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로 for가 아니라 of를 쓴다라고 일방적으로 공부했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외에 뜻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자, 어리석은이라고 말할 경우에, 어리석다라고 말할 경우에 말하는 사람이 뜻의 초점을 사람이 어리석다. 사람에게 뜻을 맞추어서 초점 맞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행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짓거리 여기에 뜻에 초점 맞추어서 그러한 일이,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짓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혼란스럽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공부했다 이게요. 자, 우리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가 for이다라고 공부했는데 for가 아니라 of를 써야 한다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는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였으면 무조건 of를 쓴다라고 배웠는데 그건 잘못 배운 거다 이게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뜻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 사람이 친절하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그때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차로서 of를 쓰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뜻의 초점을 어떤 일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짓에다 맞추고 있다. 그러한 일이 친절한 일이다와 같이 그때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로서 그냥 for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게. 근데 이러한 시험 문제는요, 그거는 영어 시험으로서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아주 조잡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영어 시험 일적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무슨 말입니까? 자, 출제자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kind, cruel, foolish와 같은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놓고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로서 뭘 쓰느냐라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문제로서의 값어치가 없어요. 왜? of를 쓸 수도 있고 for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식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럼 그때는 of를 쓴다라고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이니까 정답이 of니까 of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한 시험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됐네요. 자, 그래서 그러한 예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It was kind of her to help you. 자, 여기에 of를 썼죠. 여기 of를 썼으니까 이것은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그 여자가 친절했다. 그 여자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kind가 있지만 그 다음에 전치사 of 말고 for를 쓸 수 있겠네요. for를 쓰면 그 여자가 자녀를 도와준 그러한 일은, 그러한 짓은, 그런 행위는 친절한 일이었어. 뜻의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네요. 자, 그 다음 예문을 하나 더 만나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칠판 보시면 다음 둘의 의미상의 차이는 어떠하냐. 자, 두 문장 똑같네요. 근데 차이점은 윗문장은 of를 썼습니다. 아래 문장은 다 똑같은데 그 대신에 for를 썼다 이게. 아, 뜻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 자, 위에 거 그라는 사람에게 의미의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사람 말이야. 그 여자의 제안을 거절했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그라는 사람이 어리석었다의 뜻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고, 아래 문장은 for를 썼으니까 그가 그 여자의 제안을 거절했다니 그러한 일은 어리석은 짓이었어. 자, 뜻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칠판 보실까요? 지금까지 유형 1에 대한 공부를 끝냈고 유형 2에 대한 공부. 자, 아까 유형 1인 경우하고 유형 2인 경우는 전혀 다르다. 서로 간에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다시피 불완전 타동사의 뒤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겠는데, 자,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to 부정사 나올 수 있겠죠. 자, 문장의 구조가 이러한 식으로 짜여 있다면 이때 목적어가 밑줄 그어져 있는데, 아, 이것이 부정사에 대해서 sense subject,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 근데 사실상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만났던 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살려주기 위해서 말하다가 뭡니까? 말하다 tell.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somebody to do. 또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somebody to do. 누가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expect somebody to do. 또 그 다음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ask somebody to do. 아, 이러한 표현 굉장히 많죠. 기타 등등. 자,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I advised him to go there. 나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가라고 충고했다. 여러분, advise는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의 뒤에는 전치사 없이 그냥 목적어 쓰게끔 되어 있어요.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나요. 여기에서 그러한 착각을 하면은 그 부분만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준동사 전체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때 힘이라는 게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이다. 맞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착각합니다. 유형 1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힘 앞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 for를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타동사의 뒤에는 전치사 없이 그냥 목적어 쓰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잠깐 그 밑에 예문 보기 앞서서 먼저 좀 따로 공부해야 되겠으니까 이쪽 칠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5코스에서 공부합니다. 이건 하나의 약속사항이에요. 하나의 패턴입니다. 자, 그런 약속과 그런 패턴에 해당되는 동사들의 사용 방법은 만나는 순간 무조건 암기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질문해봐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질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타동사의 뒤에는 전치사 없이 그냥 목적어 써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무엇이 약속된 사항이냐면요. 원래 자동사라는 건요. 목적을 취할 수가 없는 동사가 자동사예요. 그렇죠? 알죠? 그런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동사이던 것이 그 뒤에 적당한 전치사를 거치게 되면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만나서 이게 하나의 타동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에 해당되는 동사들은 동사의 용법을 보는 순간 그냥 암기해야 되는 약속사항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하나만 예를 들면 누구를 기다리다의 경우에 await. await 다음에 somebody. 사람을 그냥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영어에서 await는 타동사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wait 뒤에 전치사 없이 그냥 somebody. 사람을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암기사항이에요. wait for somebody 라고 바꾸어 쓸 수 있죠. 자, 패턴입니다. 약속이에요. wait라는 자동사가 그 뒤에 for라는 전치사를 거쳐서 wait하고 for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타동사인 await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공부는 물론 5코스에서 집중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때 공부하면 되겠고, 자, 이제 개념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칠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advised them to go there까지 공부했고, 그 밑에 waited for the day to come. 번역해볼까요? 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waited for에 밑줄 그어놓고 한마디의 말로 바꾼다면 awaited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질문. 여러분 대답이 꼭 나와야 되겠습니다. I waited for the day to come. 나는 그날이 오길 기다렸다. 이때 the day라는 게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인 건 틀림없겠네요. 온다. 뭐가 온다는 얘기죠?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the day라는 게 to come이라는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인 건 틀림없는데, 자, 질문 있습니다. for는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 좀 잠깐 줄게요. I waited for the day to come. 이때 for라는 것이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 for인가? 그럴까 아닐까요? 여러분 정답 뭘까요? 아니다. 아니다. 그때 for는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로서의 for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wait for. 의 for입니다. 자동사 wait가 그 뒤에 전치사 for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약속사항이죠.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모여서 하나의 타동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약속사항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for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로서의 for가 아니다. 이 점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볼 걸 미리 한번 좀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단문으로 고쳐라. 여러분 이때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I expect that he will succeed. 나는 그가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 정답 써볼까요? I expect him to succeed. 네, 끝났네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유형이입니다. 유형이. 자, expect가 뭘까요? 불완전 타동사죠. 불완전 타동사에 뒤에 힘이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때 힘이라는 게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유형2입니다. 유형2. 이걸 유형 1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뭐야? 힘이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이니까 따라서 힘 앞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끄는 전치사 for를 집어넣는다라고 착각하기 딱 좋겠네요. 큰일 나는 착각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유형 1과 유형 2를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공부 또